정부가 드디어 네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 가구라는 거대한 물량을 쏟아붓겠다는 아주 호기로운 발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30대 이상, 이미 사회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건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단 한 평도 남지 않았다는 정부의 처절한 고백이자 비명에 가깝습니다. 용산, 과천, 태릉 같은 이름값 높은 지역들을 앞세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자체와의 협의도 안 된 위태로운 계획들이 즐비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10년, 아니 20년 동안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왜 이번 대책이 오히려 민간 아파트의 희소성을 높여 집값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진짜 리스크는 무엇인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안목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급의 역설. 왜 발표할수록 집값은 요동치는가? 정부가 이번에 46개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제 땅이 정말 없긴 없구나라는 서글픈 확신을 가지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급의 역설이라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상식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가 자투리 땅까지 연끌해서 내놓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입니다. 관악 세무서 부지의 25가구, 구로동의 40가구 같은 계획을 보십시오.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무슨 빌라 분양 광고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땅을 공개해버리는 순간 시장은 역설적으로 공급 절벽의 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꼴이죠. 과거 고향 창릉이나 3기 신도시 사례를 복기해봅시다. 원주민 보상 문제와 토지 수용 절차에 막혀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표류하는 현장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번 발표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안에 3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공공부지나 노후 청사 활용입니다. 이는 결국 민간이 선호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공주도 공급의 불확실성을 확인한 수요자들은 결국 검증된 기존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간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처럼 알맹이 없는 발표는 무주택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갈망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숨겨진 공급의 질적 한계입니다. 권력의 충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마사회의 동상이몽. 부동산 정책이 서류 위에서만 돌아간다면 세상에 집 걱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곳이 바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입니다. 지하철역 가깝고 서울 양재동과 맞닿아 있는 그야말로 노다지 같은 땅이죠. 그런데 정부가 여기다 9,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즉각 반기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지자체의 생존 논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천시 입장에서는 이미 도시 기반 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하수 처리부터 교통 체증까지 감당이 안 되는데 중앙정부가 상의도 없이 아파트부터 때려 짓겠다고 하니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행정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마사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마사회의 연간 매출이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국세와 지방세만 해도 매년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황금 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갈라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꼴입니다. 마사회 노조가 경마 산업 전체의 위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조 원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밀어붙였을 때 그 경제적 타격을 정부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아쉽습니다. 이런 특급 부지는 민간과 공공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 5만 가구 이상의 신도시급으로 키워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소 잡는 칼로 깍두기 써는 격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결국 지자체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2028년 착공이라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부의 의욕 앞세우기가 현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급을 기다리던 국민의 몫이 됩니다. 권력의 자존심 싸움 뒤에 가려진 이 냉혹한 수싸움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네스코와 태릉의 유령, 세계문화유산 박탈이라는 국가적 망신.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린 노원구 태릉시시 부지를 보면서 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골프장 땅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인류가 함께 보존하기로 약속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호언장치하지만 이는 유네스코라는 거대한 벽을 간과한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네스코는 유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망성입니다. 왕릉에서 주변 산을 바라볼 때 고층 아파트가 시야를 가린다면 유네스코는 이를 유산의 가치 훼손으로 간주합니다. 몇 해 전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를 철거하느냐 마느냐로 국가적인 논란이 되었고 결국 법원 판결로 입주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재 관리 능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릉은 김포 장릉보다 상황이 훨씬 엄중합니다. 태릉과 강릉은 조선 왕릉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뛰어나기로 유명한데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주변 소나무 숲이 고사하거나 집안 침하가 일어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한다면 태릉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되고 최악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때로 눈앞의 성과를 위해 역사를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인정한 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네스코의 보수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계획대로 6,800가구를 다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이다 보면 결국 공급 효과는 미미해질 것이고 남는 것은 갈등과 상처뿐일 것입니다. 왜 정부는 이런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도 태릉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공급 대책이 과연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태릉의 비극은 결국 용산이라는 더 큰 폭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산의 딜레마,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인가 고품격 슬럼인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용산, 그 중에서도 철도정 비창 부지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금사라기 땅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곳 용산 국제연무지구에 무려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6천 가구에서 4천 가구를 더 얹은 수치입니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도시 공학적 관점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용산 국제업 무지구에 거는 기대는 명확합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에 아파트 물량을 1만 가구나 때려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시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주거단지가 들어차는 순간 용산의 미래 먹거리는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주거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8천 가구까지만 수용하겠다고 맞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 땅에 청년주택이나 소형 평수 위주로 세대수를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을 때 저는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주택 공급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가의 미래 자산을 소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지구 한복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결국 교통체증과 민원 문제로 인해 기업들은 입주를 꺼리게 되고 용산은 국제업무지구가 아닌 그저 비싼 아파트촌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입니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1만 가구라는 숫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빚을 것이 뻔합니다. 착공 목표인 2028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한쪽은 더 지으라 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하는 이 불협화음 속에서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산을 주택 공급의 도구로만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꿈꾸던 글로벌 용산의 모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정부가 쥐어짜는 나머지 46개의 파편화된 공급지들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의 민낯, 46개 자투리 부지의 진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대목들이 많습니다. 용산이나 과천 같은 굵직한 이름들 뒤에 숨겨진 46개 지역의 면면을 보십시오. 관악세무서 부지에 25가구, 국로동 부지에 40가구, 심지어 동네 작은 파출소나 노후한 동사무소 땅까지 전부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 넣은 공급, 즉 영끌 공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투리 땅에 지어지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과연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하고 장을 볼 상가가 있어야 하며 공원과 같은 휴식 공간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하나의 주거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25가구, 40가구 규모의 초민이 단지에서 이런 인프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런 곳들은 주택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수치 채우기용 공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분산된 소규모 공급은 관리 비용의 증대를 초래합니다. 수만 가구가 모인 신도시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서울 전역에 흩어진 수십 개의 점 조직 같은 단지들은 보안, 청소, 유지 보수 면에서 입주민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급 숫자 6만 호를 맞추기 위해 정작 중요한 삶의 질과 공동체의 가치는 뒷전으로 미뤄둔 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스팟 공급, 스파트 서플라이, 이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더 큰 단위의 도시 재생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박힌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심 고밀도 개발의 판을 새로 짜야 했습니다. 쪼개진 공급은 결국 시장에 강력한 한방을 주지 못하고 소음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동의 권리, 즉 교통망과의 불협화음입니다. 교통의 눈먼 곳, 지덱스의 궤적에서 소외된 공공주택의 비극.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혈관은 바로 교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지텍스,
즉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죠. 정부는 이번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치 이 주택들이 곧 개통될 교통혁명의 수혜를 입을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과연 이번에 발표된 46개 지역 중 지택스 역세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의 공급지가 도심 내 유유부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하다 보니 기존의 낡은 지하철 노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성남 금토동이나 과천 일부 지역처럼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들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30년 시점에도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는 3에서 4년이면 짓지만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10년, 20년이 걸리는 별개의 시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통 혼잡의 심화입니다. 정부가 영끌에서 찾아낸 자투리 부지들은 이미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가 정체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 가구, 수백 가구씩 점진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기존의 도로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광역 철도망인 GTX는 거점과 거점을 빠르게 잇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도심 곳곳에 흩어진 이 작은 단지들의 출퇴근길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스팟 공급, 스마트 서플라이은 교통의 사각지대, 즉 교통의 섬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과거 신도시들이 입주 후에도 10년 넘게 교통지옥이라 불리며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을 짓는 데만 급급했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지택스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숨겨진 이동의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이라는 이유로,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만성적인 교통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거 안정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를 외면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면받은 게임 체인저, 보이지 않는 출구와 불투명한 미래.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은 바로 혁신의 부재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대책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제안했던 성남공항 이전이나 파격적인 인허가 절차 축소, 혹은 재건축 용적률의 과감한 상향 같은 근본적인 처방은 이번에도 서랍 속에 묻혔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앞서 살펴본 자투리 땅들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장기 계획뿐입니다. 왜 정부는 성남공항 이전 같은 거대 담론을 피하는 걸까요? 물론 안보와 비용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수도권 주택난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면 적어도 공론화의 장이라도 열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말로만 속도전을 외칠 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비 갈등과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멈춰 서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고리들을 풀지 못한 채 국공유지만 긁어모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미래는 민간 아파트의 독주입니다. 공공분양과 임대 위주의 이번 공급 대책은 역설적으로 브랜드 파워와 인프라를 갖춘 민간 아파트의 희소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살고 싶은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질보다 양의 치중한 공급에 매몰되면서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혹은 공공과 민간 사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 비전의 아젠다가 실종된 상태에서 던져진 6만 호라는 숫자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 발표를 통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결국 고통은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과 불확실성에 베팅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의 마법에서 벗어나
공급의 질적 변화가 없는 한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론, 숫자의 환상을 넘어 실체적 안목을 가질 때 정부의 이번 6만 가구 공급 대책은 화려한 숫자와 지역들을 나열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실체는 어떻습니까? 용산의 계획 충돌, 과천의 행정 갈등, 태릉의 유네스코 리스크, 그리고 46개 자투리 부지의 물리적 한계까지. 이 모든 요소는 정부가 발표한 2028년에서 2030년이라는 공급 시계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함이 아니라 그 이면의 리스크를 읽어내는 냉철한 안목입니다. 공급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의 가격이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도심 내 양질의 민간 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귀해질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전입니다. 정부가 던진 이 영끌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지 아니면 오히려 공급 부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지는 앞으로의 인허가 속도와 지자체 협의 과정이 말해줄 것입니다. 본 영상의 분석은 통계와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집값의 향방,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